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어느새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함께 이 즐거움을 즐겨야 하는데 시장이 또 반등한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은 잠시 묻어둔 채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이 됐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시 하반기에 반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동안 빚내서 집사라 한 이후 경기 침체가 심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인데 더 이상 여력이 없음에도 다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 3저의 상황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했죠. 그때 경제 성장률 1.4였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도 1.5 예상했다가 이제 1.4로 낮추고 있죠. 조금 다른 이유지만 다시 빚내서 집사라 하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 소득 수준이 달라졌죠. 2014년도 GDP 1563조 정도 규모였는데 2000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GDP는 가계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산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규모가 늘어나긴 했어요.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좋아졌나? 이걸 보는 통계로는 GNI를 더 활용을 합니다. 국민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생긴 지표인데 이것도 과거보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1인당 명목 GNI 4천만 원이 넘어가죠. 과거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17년도 대비해서는 18% 정도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집값은 어떻죠? 집값은 2배가 올랐어요. 전국 평균 3억 하던 집이 6억에 육박하게 됐고 서울 기준에서는 5억 정도 하던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고 12억까지 찍는 그만큼 집값은 소득이 늘어난 걸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 있었죠? 바로 다 부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가계부채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즌1 했을 때만 해도 1000조 좀 넘는 가계부채 규모였는데 지금 1900조에 육박할 수준으로 엄청나게 가계빚은 늘어났어요. 여기에 숨겨진 빚, 전세보증금,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3000조가 훌쩍 넘어갈 만큼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이 됐는데 과거보다 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비해서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민만 빚을 진 게 아니라 기업도 빚이 늘어났고 정부도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52조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 채무는 1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17년도에 36% 정도였었는데 지금 50% 가까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엄청난 규모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집값 10수년간 누적된 저금리의 기초에서 빚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꿈쩍도 안 하던 집값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문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을 비웃으면서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서 또 집값이 뻥튀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또다시 빚을 내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집값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이 집값이 큰 폭의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 소득은 찔끔 올랐는데 집값은 빚을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올려놓은 금액이죠. 그러니 사상 누각처럼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빚 막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가계부채 폭탄이 임계점에 왔다고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미 임계점을 지나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동산 하락만 믿고 기업들도 여기에 돈을 여기저기 빌려주고 또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이것마저 무너질까봐 다시 빚을 내주니까 더 늘어날 여력이 없을 것 같았던 가계부채는 또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5대 은행 주담대 2달째 1조가 늘었고 연이자 10%가 넘어가는데 카드론도 급증하고 정말 사람들 빚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는 손을 못 대고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서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하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그만큼 빚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한국의 가계부채 세계 3위,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빚은 잔뜩 지고 있는데 한미 금리의 역전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포인트 차이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금융권 불안을 걱정해서 금리 동결하고 있으니까 이 틈을 타서 다시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빚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역전세 문제입니다. 역전세, 전세 보증금을 땡겨 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집주인이 공경에 처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은행이 빌려주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F 문제 터질까봐 대출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해주면서 집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 또 빚지면서 집을 사고 있어요. 빚이 터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막아주니까 다시 빚내서 또 이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우린 계속 감당해낼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번에도 금리를 0.25% 인상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 5.5%까지 갔어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지고 있는 빚의 무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가 넘습니다. 미국은 74.4%죠. GDP 대비 비율이 12년 만에 11계단 올라갔어요. 그만큼 빚내서 집사라 한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빚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가계부채 비율을 완만하게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비율이 상승해 왔어요. 주택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그것도 빚을 내서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빚을 많이 냈고 이런 고소득층에게도 소득의 정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빌려줘온 시장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근데 이 빚의 감당 능력, 우리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처분 가능 소득,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해서 빚의 비율 200%가 넘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환경이 되면 더더욱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이 부채에 대한 감당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정도가 미국보다 2배나 높죠. 빚의 절대적인 규모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세계 1위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가처분 소득 대비한 부채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미국은 100%인데 우리는 200%가 넘어가고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시키면 300%가 넘어가는 수준, 즉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가죠. 지금 금리 환경, 미국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축통화국이고 패권 국가이죠. 자원, 군사력 모든 걸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미국의 국민들 소득은 우리의 2배가 되고 빚은 우리의 절반밖에 안 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유지하는 선택 미국은 할 수 있어요. 파월이 얘기했죠. 근원 물가가 갈 길이 멀다고 하고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또 동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미국은 연착륙 중이고 그러면서 당분간 긴축을 유지할 기세이니까 유럽, 일본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축의 기조를 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금리 안 올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채권이나 다른 방향으로 원래의 완화적인 정책에서 긴축의 기조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금리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정 조치를 계속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과 공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금리 차에 의해서만 자본 유출입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금리 차만으로 모든 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하다면 여기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 유출, 경제 펀더멘탈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2%의 격차, 유례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만 문제 없으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경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고 있는 빚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됐고 부동산 PF, 새마을금고 사태, 금융권의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금융권 불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빚 내줄 테니까 집 사라 이런 정책을 했더니 다시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는 건 팩트이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얼마로 정하든 간에 더 비싼 비용을 들여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리 역전폭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의 외국인 자금 유치 비용은 증가하고 있죠. 외화채권 평균 지난해 3.6%였는데 이제 4.9%입니다. 실제 시장 금리는 이미 미국 금리를 따라서 오르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가는 이유, 이미 기업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도 경쟁적으로 돈을 구하고 있고 돈은 말라가는 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 금리 차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외화 유출에 위기 신호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으면 돈 빠져나갈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경제 괜찮을 수 있을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곳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의 비중 25%,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13%, 14%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대 수출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2위 격차가 19년 만에 최소폭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지기 어려움을 뜻합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또 중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수입해줘야 대중 수출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주춤하고 있죠. 또 중국 반도체 등 경기 부진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에서 스스로 중간재를 생산해내는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중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일단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하고 2차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미중 수출 규모차가 축소된 원인,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중국의 경제 부진 때문에 제1의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수출이 호재를 겪어서 이 격차가 줄어든 게 팩트입니다. 중국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겪었죠. 그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또 물건도 안 팔리니 제조업 재고가 쌓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게 됐습니다. 중국 자체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또 중국 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의 금리차,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은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상황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자금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펀더멘탈이 좋으면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청년 실업률 높고 부동산 침체되고 미국의 제재 또 자국의 기술 발전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길 꽤나 요원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니 조달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권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큰손 새마을금고 유동성 경색을 겪었죠. 7조의 RP를 발행하면서 이 상황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가 고금리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저금리를 주면서 우리 경제가 곧 나아질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 환경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우량 회사채까지 매입해 줄 걸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유동성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느니 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죠. 원래 국채 굉장히 우량한 채권에만 돈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채, 주요 공사채뿐 아니라 지방채, 회사채까지 다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튼튼한 미국도 지금 유동성 경색을 맞은 몇 개의 은행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일 아직 안 겪고 있죠. 은행, 비은행 등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채는 물론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을 했어요. 은행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줄 계획이죠. 주담대 등을 적격 담보 대상으로 삼겠다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유사시 하느니 돈을 쏠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함을 뜻합니다. 즉 머지 않았단 얘기죠. 이미 PF 시장의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채권 만기가 훨씬 더 많이 도래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니 이 자금을 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또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지 못한 몇 개의 기업이 넘어지면서 금융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는 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거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 해이는 후순위로 보고 일단 살리고 보자를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면서 대출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일까요? 알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버텨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야 하는데 금융권 불안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 틈을 타서 가계는 뭣도 모르고 또 빚을 내고 있으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전세 대출 등 DSR 예외 대상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가계대출 줄여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DSR 도입도 한참 늦은 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출 시점이나 종류에 따라서 상당수의 대출이 이 DSR은 보지 않고 빌려준 대출이에요. 그렇게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 계속 유지시켜줄 게 아니라 줄여야 하고 지금 105% 수준인데 80% 수준까지는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빚을 낸 사람들이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 이 빚을 한꺼번에 갚을 능력은 없어요. 자산을 처분해야만 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부분 돈을 빌려 쓰고 있고 이자만 감당하고 있지 여기서 원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하면 버티지 못할 사람이 부지기수인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줄이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PF 터질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놓고 있어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그러니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이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기를 그냥 가슴 졸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희망 어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가 잡는 건 아예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앞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가 다시 또 올라서 80%에 육박하고 있죠. 이상기후 문제, 전쟁의 장기화, 지금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자원무국입니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발 아무 일도 벌어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죠. 부채에 대한 공포,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 이자를 못 버틴다고 그 부채의 공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빚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가계부채 한계 상황인데도 PF 폭탄 막으려고 대출 풀어주니까 사람들 너도 나도 집 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 압박하고 온갖 정책자금 풀어주면서 집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 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에 또 집 사고 있어요. 정부는 어려워지는 상황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세수도 부족한데 국가부채 늘려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터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허그, 금융공 마이너스 내면서 주택시장 지원하고 있고 국민연금 털어가면서 외환 안정시키려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가가 오르는 상황, 또 유동성 경색의 상황, 어느 한 곳에서 신호가 온다면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이 과연 집 살 시기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